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우리 두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제 설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또 새해가 시작되는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작년 한 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올 한 해에는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요. 사실 근데 2021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네.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떻게 미래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예언가는 아니겠지만 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리고 오. 또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 속에서 뭐 네. 해답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뭔가 숨어있는 힌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꼬리공탕의 지난 강의 속에서 이 다가올 미래를 점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들 중에 몇 개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럼 저희가 첫 번째로 봐야 할 그 강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거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같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네. 상훈 씨나 뭐 제 옆에서 네. AI가 함께하고 있다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의 AI라면 네, 제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와우, 문상훈 대단. AI라고 하면 좀 삭막하기도 하고 예. 좀 와닿지는 재미는 않네요. 없겠죠. 네. 예, 뭐 애드립도 잘 안 나올 것 같고, 맞습니다. 뭐 실제로 AI 뭐 앵커도 요즘에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AI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까지 AI로 대체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들 정도인데요. 아무튼 AI와 함께 일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네.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주제가 AI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AI가 이제는 좀 친숙한 용어가 되기도 했고, 네. 네. 또 아마 이런 종류의 시간에 AI가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는 또 AI가 어떤 직업들을 대체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은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IT나 뭐 AI 기술 전문가가 아니고 인사 조직에 대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좁혀서 AI가 우리 직장에 이제 출근한다면, 같이 일하게 된다면 우리 회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함께 일하는 나는 또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조금은 가볍게 그러나 네. 의미를 담아서 좋습니다. 얘기해보자 합니다. AI가 이제 막 데이터 취합하고 뭐 보고서 쓰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많이 대체해 준다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뭐 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상사로서 일하고 또는 AI가 인사팀으로 일한다라면 직원 입장에서 가지게 될 이제 감정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60% 이상 사람들이 이 부분이 가장 염려된다라고 대답한 지점이 뭐냐면, AI가 수집한 데이터가 과연 나를 다 설명할 수 있느냐가 그게 연결되는 게 이제 공정성 이슈가 돼버려요. 왜냐면은 KPI 해가지고 직장에서 꼭 달성해야 될 그 과제 이런 것들이 주어지긴 하는데, 그것들로만 사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업무 외적인 것도 되게 많고, 굉장히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다른 행동들이 그 업무 성과에 실제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AI가 다 반영하고 있느냐, 실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AI가 하지 않고 사람이, 인간인 상사가 고가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공정한가라고 한다면 사실 안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합리한 부분이 많죠. 예, 어차피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성과평가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는 성과평가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오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오류들은 AI가 대체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오류들이 있냐면 최근화 효과,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최근화 효과란 건 뭐냐면, 왜 우리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거 할 때도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개봉한 영화를 바탕으로 뭐 그 다음에 2월, 3월에 이제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상식에 가까운 시기에 개봉한 11월이나 12월에 개봉한 영화들이 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대요. 네. 직장에서도 내가 만약에 1, 4분기 때 연초에 엄청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막 많이 냈어요. 그때 네. 막 잘한다 했는데 연말쯤 가서는 업무가 좀 지지부진했어요. 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상반기 때 계속 놀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12월 달에 뭔가 이렇게 딱 홈런 하나 친 거예요. 막 그게 뭐 계약을 하나 따내거나 막 네. 눈에 띄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AI가 만약에 이것을 평가한다면
그것을 이제 면밀히 계산한다면 이런 오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후광 효과, 역광 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좀 예상이 되시죠? 네. 후광 효과라는 것은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네. 한 가지를 잘하면 다른 것들도 잘할 거라고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관리자가 좋아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 얘는 딴 거 안 봐도 돼 이러면서 이제 좋게 평가하고 역광 효과는 이제 반대죠. 하나가 찍히면 아. 또 이제 이러네. 다 못한다. 얘는 맨날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되는 네네네. 거죠. 이게 이제 조직에서 성과 평가에 다 음으로양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들은 사실은 이 부분들을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관리자들이 성과 평가에 가진 오류들을 만약에 AI가 철저한 데이터 분석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사실 되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문을 해보면 AI가 당신의 성과를 관찰해서 평가한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 조사에서 질문을 해보면 60% 이상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네. 평가한대요. 나는 AI가 나를 평가하는 거 싫다 라고 평가한대요.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계심과 두려움을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AI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는지를 이제 잘 모르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보통 그 회사에서 이제 상사가 마음에 드느냐, 상사를 좋아하느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기계 상사보다는 인간 상사를 우리가 좋아하지 않나? 사람이면 다 실수하지 뭐 이런 예, 게 예. 상사도 그 마음 있고 부하 직원도 그 마음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정리해서 네. 얘기하자면 AI가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김대리 AI에서 김부정 AI로 이렇게 승진해 갈 것이다. 예. 그러면 처음에는 단순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역할만 하다가 나중에는 예측하고 결정하는 역할들로 AI는 점점 더 승진해 갈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가져오는 정확성이라는 긍정적인 면은 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조사를 해보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고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더 많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꼬리공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혹시 이동우 대표님이신가요? 맞습니다. 최다 출연에 빛나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꼬리공탕 시작과 함께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이동우 대표님인데요. 이동우 대표님의 많은 강의들 중에서 금융이 우리가 이제껏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은행과 IT 기업이 어떠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며 그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메타포적인 개념의 그 워딩이긴 한데요. 아마존 뱅크가 온다. 책 제목이기도 하고. 예. 몇 년 전부터 제가 늘 강의를 할 때마다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글은 분명히 은행업을 할 거다라는 거였어요. 구글은 반드시 은행업을 한다. 구글이 은행업을 하겠다고 실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은행에서 은행을 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대부분 월급이나 뭐 급여를 받게 되면 다 통장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그리고 카드로 나가고 뭐 이렇게 쓰고 뭐 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 우리 호주머니 안에 현금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은행이라고 하는 곳은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회사예요. 그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제일 잘 관리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구글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 기관들보다도 구글이 뭐 데이터 안전성이 더 뛰어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구글이 은행업을 안 한다? 그거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 아마존 뱅크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마존이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내일 당장 뉴스에 나온다고 해도 이상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은행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수수료를 수수료? 네. 그렇지는 않고 고객 개인 정보 관리? 포함돼 있어요. 아마존이 은행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품을 만드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이 회사들에게 대출도 해줘요. 예, 그걸 아마존 랜딩 서비스라고 하는데 아마존 랜딩이 있고 아마존 페이가 있고 아마존 기프트 카드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주류 대출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그렇게 볼 수 있죠. 어. 예. 그러니까 아마존이 은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게 목적인 거고 알리바바가 있죠. 알리바바. 근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디지털 뱅크로서는 거의 완벽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텐센트가 있는데 텐센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화폐 코인들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요. 텐센트에 보면 이제 위챗페이라는 게 있거든요. 텐센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이디를 특정 번호를 살 수 있게 해놨어요.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텐센트는 소셜 미디어 기반의 은행 서비스를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 기존의 은행들하고 ICT 기업들하고 테크놀로지하고 기존 기업이 이제 충돌하는 양상이 있는 거고 네. 그럼 기존 은행들은 뭐 하고 있느냐 네. 이걸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일단 미국 기업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골드만삭스라는 데가 있어요.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는 원래 개인 금융을 안 해요. 기업. 그러니까 기업 투자만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IB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왜 경영학과 출신이나 재무학과 출신들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IB인데 골드만삭스는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네.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직원이 한 3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네. 엔지니어가 몇 명일 것 같아요? 37,000명 중에 글쎄요 아마 많으니까 여쭤보신 것 같은데 물어보신 것 맞아요. 같은데 한 만? 한 10,000명? 오 정확해. 와, 진짜요? 이제는 감도 좋아졌어. 저희 감의 신이거든요. 야야야 대박이다 진짜. 야, 11,000명이에요. 와. 11,000명.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골드만삭스에 트레이딩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500명이었고 그 다음에 매출 비중이 한 68%였는데 네. 지금은 그 트레이딩 업무가 몇 명으로 줄었느냐? 3명으로 줄었어요. 3명이요? 아 그럼 나는 줄어봤자 절반은 되겠지 했는데 아, 이제 3명으로 줄었어요. 아예 진짜. 사업 분야가 또 바뀌어 버리는 거네요. 그런데 매출 비중은 37%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3명으로 줄은 거 너무 많이 줄인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부분 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JP 모건이 있는데 JP 모건의 역사를 아는 것은 곧 미국 금융의 역사를 아는 것과 똑같은데 얘네들이 1대1 달러와 1대1로 움직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을 만들었답니다. 네. 그게 JPM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만큼 퍼질지 몰라. 어떻게 세상이 변해갈 거냐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개인 거래 이렇게 나눠봤을 때 대기업은 기존 은행들이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거래 관계들이 있잖아요. 네. 대출도 있을 거고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대기업들에 대한 금융은 기존 은행이 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디지털 뱅크들이 뺏어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측이에요. 세 번째 이제 개인 간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 개인들은 역시 디지털 뱅크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VIP 있죠. VIP는 여전히 기존 은행들이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일반 고객들 대상으로는 역시 그 ICT 기업들의 강점이 더 크다는 거죠. 네, 무서운 세상이 아마 올 거예요. 아, 우리 상훈 씨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강의 기억나겠죠? 기억이 납니다. 예. 정의란 무엇인가? 아하. 존 롤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정의가 핵심이다. 어허. 근데 그 정의가 뭐냐면 제가 바로 이해를 했거든요. 피자를 먹을 때 어? 가장 마지막에 먹을 사람이 나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의다. 저스티스. 이렇게 또 피자로 비유를 하니까 아직까지도 똑똑하게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안광복 선생님의 강의, 알찬 강의가 참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정의란 무엇인가?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준비해 봤습니다. 안광복 선생님의 강의 함께 보시죠. 인생 2회차라는 얘기 있잖아요. 아, 요즘 많이 예. 너무 익숙하기를 잘해가지고 넌 인생 2회차 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철학자로 제가 요새 현실을 봤을 때는 마치 역사 2회차를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새 전쟁이 너무 두려워요. 전쟁이 임박했다는 느낌이 팍 오거든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평화 시기가 70년 이상 지속된 시기가 거의 없어요. 한 70년 정도 지나면 전쟁이 터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금수저, 흑수저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평화기가 오래 가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문제가 빈부격차예요. 사회가 안정됐으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 못 사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게다가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시점이 돼가지고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이게 전쟁으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사회에서 많이 터지는 게 혐오 문제잖아요. 네. 혐오의 밑바탕에는 깊은 좌절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이길 수 없다, 네.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분노로 표출되거든요. 더 가면 이게 전쟁인 거예요. 전쟁이 꼭 국가 간 전쟁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불만이 이제 국가 간의 전쟁으로 터져나가는 현상이 되죠. 근데 이 무서움을 막는 게 바로 철학의 힘이거든요. 네. 1970년대에 존 롤스라는 철학자가 그 유명한 정의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철학책이 실제로 정의라는 제목을 달잖아요. 저스티스라는 제목을 달면 다 700페이지가 넘어요. 읽다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거의 이게 벽돌 크기거든요. 정의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정의론이 중요하냐면은 그 존 롤스가 이런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해요. 자연 과학자들한테는 진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를 운영하는 데는 정의가 핵심이다. 일단은 진리에 맞추어서 자연과학자들이 현상을 설명하잖아요. 사회를 제대로 굴리려면 정의가 뭔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사 빈부격차가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 못 견디는 거 아니거든요. 네. 받아들이면 사회는 또 굴러가요. 정의가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합의점이 없으면은 아주 세부적인 불만 하나에서도 이렇게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정의가 도대체 뭔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 정의가 뭔지 그냥 뭐 다수가 맞다고 하는 거? 모르겠어. 역시 명문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김태진. 대답 잘한 건가요? 제 후배님답게 아주. 진짜요? 그건 존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는 뭐냐? 피자 한 판을 배달을 시켰어요. 사람은 10명, 피자는 한 판입니다. 배가 고파요. 이 상황에서 피자를 공평하게 모두가 골고루 먹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0등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0등분이 쉽지가 않거든요. 아. 불만이 많죠. 내가 더 먹고 싶은데. 근데 롤스가 얘기하는 건요, 굉장히 쿨해요. 피자를 자르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 피자를 자르는 사람이 나머지 9사람이 먼저 피자 조각을 고르고 맨 마지막에 그 사람한테 먹으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라는 거예요.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되는 입장에서 판단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오, 가장 손해보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서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정리가 된다. 네. 그러니까 롤스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정의로. 첫 번째가 뭐냐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이어야 한다. 별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그룹 회장, 재벌 회장도 한 표고 극빈자도 한 표예요. 경제적으로는 불평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평등하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한 개인으로서의 가치는 그 폄하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합의를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거는 받아들이는 가치거든요. 네. 아무리 높은 사람도 힘없는 사람들 일방적으로 밟았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언론에서 이게 공론화되면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최소 수혜자의 원칙. 최소 수혜자의 원칙. 그래서 이걸 막시민 원리라 그러는데요. 맥스 미니미제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고려해야 그게 정의다. 무슨 얘기냐? 의사가 청소부보다 급여가 크니까 적습니까? 그렇죠.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일까요? 뭐 그의 능력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청소부 일을 하시는 분들도요. 네. 이 환경 미화원 분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네. 그분들한테 얘기하면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환경 미화원들도 자기보다 그 의사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걸 인정해요. 네. 왜냐?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왜 이익이 되냐면 그래야
저 사람들이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의사가 되잖아요. 의사가 되는 게 좀 힘든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 대접을 안 하면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정의라고 통용되는 게 바로 그 두 가지라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평등하다.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두 가지가 합의됐다는 거죠. 우리 문상훈 군에게 오늘 기분을 여쭌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기분 이렇게 갑자기 여쭤보면 따로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제 기분도 어떨지 잘 파악이 안 되죠? 네. 맞아요. 요즘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나는 자꾸 힘들고 예민해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살필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맞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관찰하고 또 함께 공감해주는 일에 우리가 소홀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집에 있고 워낙 편리하게 많아졌으니까 인공지능이나 뭐 어플이 저의 일들을 대신해서 편하게 해주는 건 맞는데 그만큼 저는 이제 그냥 인공지능 스피커로만 얘기하고 제 감정을 정말 가슴 깊이 헤아려주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맞아요. 우울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들 그래서 또 외로움을 호소하시곤 하는데 상대방의 기분을 알아내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감성지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또한 강의를 통해서 들어본 바 있죠.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지만 감정적으로는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하에 우리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 감정이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깊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우리 영어 회화에서도 예. How are you? 그러면 I'm 그런 fine, 느낌으로. thank you, and you 이거 사실은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입에 붙어 있어. 맞아. 그죠? 자, 근데 어떻게 지내라고 그러면 뭔가 우울한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얘기하기도 좀 쉽지 않고 대충 그냥 잘 지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만약에 자녀가 있다, 자녀한테 얘기해요? 안 하게 되죠. 오늘 아빠가 밖에 나갔다 와서 힘들었어. 안 하게 돼요. 예. 아빠는 지금 굉장히 분노로 가득 차 있어. 이런 말을 해요. 애가 겁나는데. 예, 그거 겁나지.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평생 살면서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드러내면 안 돼. 특히 사회생활을 할 때는 뭐가 화가 났어. 그래도 참아라. 참는 자가 이기는 것이야. 라고 다 들어왔고. 그죠? 네. 그리고 어렸을 때도 보면 똑똑한 애가 원래 져주는 거야. 맞아요. 얘기를 형이면 했잖아요. 져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을 숨겨만 왔지.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다. 네. 자, 그러면 심리학계에서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왔느냐? 1960년대까지는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를 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1960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계대전 그렇지. 전쟁 이후에. 이후에 세계대전을 겪었고, 예. 이전에는 1930년대 대공황이 있었단 대공황. 말이에요. 그죠? 그럼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지낸 미국인들을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Great Generation이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세대다. 왜냐면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 60년대에는 미국 전역에 포스터가 붙기 시작하는데 예. 그 포스터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IALAC예요. IALAC. I am lovable and capable이에요. 나는 사랑받을 존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사실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까지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전 세계의 어떤 기저가 예. 왜냐하면 60년대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대공황이 있었고 그 전에 살기가 너무 어려웠고 네. 그다음에 산업혁명 초기에는 뭐 전기 터빈이 돌아가면서 대부분의 공장들은 24시간 그 돌아가면서 일일 2교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씩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회적인 어떤 기류가 무조건 열심히 일해야 되고 예. 인간의 인권이란 자유란 이런 건 좀 뒷전, 자존감 이런 거 좀 다 뒷전.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좀 들어보니까 미국 유니세프가 미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어요. 최하위가 나왔어요. 조사 국가 중에서. 헐. 그리고 교사들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예. 당신들의 업무 만족도는 어떠냐? 네. 70%가 참지 못합니다. 그럼 되게 위험한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입을 닫고 살아만 했었잖아요. 네. 뭐가 힘들다 그러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안 하죠. 자, 그래서 이 감성 지능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감성 지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읽어내고, 예. 아, 이 사람이 기쁜 상태구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상태구나, 이걸 알아내고 이해하고 행동과 말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감성 지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감성 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공지능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의 그 계산대 또는 매니저를 맡을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사람의 표정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고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구나, 네. 기분이 좋구나. 이 능력을 우리는 감성지능이라고 해요. 근데 감성지능을 대기업들이 이미 인지를 하기는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부터 감성지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험 평가를 만들었거든요. 네. 예컨대 인적성 검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이것도 그런 일환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의 이 수많은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이 뭐냐? 그 시험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로 판단할 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보면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잘 파악하고 잘 위로하거나 좀 리드하거나 이렇게 좀 보살피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네. 있잖아. 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감성 지능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 감정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마치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힘들지만 힘들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우리의 지금 상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오로지 기계만 당신의 오늘 감정 상태는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울하잖아요.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친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계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부교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명강의가 많다. 굉장히 진짜. 많습니다. 예, 오늘 어땠어요? 저도 예. 오케이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내 음. 머릿속에 기억이 새롭게 다시 난다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렇게 소중한 걸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다고 라는 적도 몇 개 있었어요. 먼 훗날 이 꼬리곰탕이 뭐 계속되면 좋겠지만, 꼬리곰탕이 종영돼도 이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는 진짜 귀한 강의 많이 들었어. 정말 막 많이 이러면서 들었습니다. 예, 때론 후회스러울 만큼 네. 지금 강의를 열심히 안 들었던 뭐 그런 게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앞으로 이 귀한 강의 저희와 여러분들 모두 함께 소중히 챙겨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도 저희는 다양한 지식과 재미있는 이야기들 매주 빠짐없이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기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두기들 안녕!